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면서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총 8명에 대한 재판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합뉴스 TV에서는 지규현 판사가 8시쯤 무엇인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 시간이 자정까지 넘어서 새벽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결정이 좀 나올 것이냐 예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판단하기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맨 처음 증거조사를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보니까 실제 이제 서증조사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요지만 진술하고 간단한 의견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1년여 진행된 재판에서 5시간, 6시간 동안 증거조사 할 게 있나 싶은데 지금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에는 증거 조사만 해도 오늘을 넘기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특검도 예상키로 본인들이 구형 이유와 구형을 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행될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하면 내일 새벽이 돼도 구형할 수 있을까 지금 진행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기현 재판부는 8시경에 아마 내일 내지는 그 이후에 법정의 상황이라든가 지금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서 추가 기일을 잡을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 좀 늦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고 이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지를 정리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강전의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리적으로 일단 오늘 밤 12시 안에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정이 내일 또 다른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시경에 지기현 재판부에서 무언가 발표를 하겠다는 것은 내일이라든지 다른 날로 연기를 했을 때 원래 잡혀 있었던 재판들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마 실무관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증조사 같은 데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죠. 오늘 원래 10시부터 재판을 하기로 했었는데 9시 20분으로 당겼지만 뭐 40분 정도 가지고서는 전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은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자료를 이제서야 가지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이야기는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8시경에는 오늘의 재판은 아마 좀 마무리를 하고 그일 내로 다시 결심하는 날짜를 잡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한 것을 좀 종합해 보면 즉 무박 2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도 다른 날짜를 잡을 것이냐.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날짜 잡는 것도 가능합니까? 뭐 속행 기일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통상 이렇게 새벽까지 가는 재판은 최근에 없는데 네. 간혹 이제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 새벽 2시까지 재판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단일 사건에서 이 병합된 사건들로 인해서 다수의 피고인들을 동시에 재판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무박 2일 재판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출석해 있는 피고인들이 어찌됐든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검찰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양형이나 구형을 함에 있어서 뭐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열몇 시간이 지나가면 재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재판부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새벽 2시 정도에까지 끝낼 수 있는 일정이다 하면 강행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시간을 완전히 넘어서 정말 무박 2일이 돼버린다. 이 경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오늘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시간을 뭐 11시, 12시까지 오늘 증거조사를 최대한 진행을 하고
추후에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별도 기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피고인들이 오늘에서야 뭐 서중 조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재판이 한 1년 정도 이미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마지막 결심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새벽까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변호인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지금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곤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후 진술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어쨌든 전 국민이 바라보고 계시는 사건이고 며칠 정도 지연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기현 재판부의 실무관들이 다른 날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일반적으로 서증조사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오전 재판 내내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졌었고 또 8명 가운데 마지막 순서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6시간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증조사가 6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 뭐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의도적인 지연 같아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오늘 하는 내용 방송으로 보면 뭐 새로운 주장이라든가 증거와 관련해서 반드시 재판부에 호소해야 될 어떤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일반 변론처럼 개업의 정당성을 다시 반복적으로 주장한다거나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내용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장이 오늘 9시 20분에 재판 시작할 때도 가급적 오늘 안에 끝내려고 한다. 그래서 중복된 방식의 진술이라든가 발언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6명 피고인 중에 증거 조사를 하는 분들은 아마 꼭 필요한 증거만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걸 다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요. 재판장이 동일하게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으면 적극적 소송 지휘를 통해서 중단시키고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과도하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기현 재판장이 뭐 지금까지 재판을 하는 걸 보면 가급적 다 들어주는 스타일이긴 하고 네. 또 이하상 변호사 같이 사실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웬만하면 제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제지하면서 오늘 안에 끝내는 방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도 또 의도적인 지연 같다 네.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재판부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량감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특히 굉장히 좀 소란을 일으키면서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명령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뢰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에서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재판정 안에 지금 기자분들도 들어가 계시는데 저희는 생방송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증거들 같은 것이 나왔으면 속보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리바이벌하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갑작스럽게 오늘 새로운 것을 갖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재판을 조금 지연시키면서 본인의 지지층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법적인 부분은 약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장량감경에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재판을 계속 지연한다는 것이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떠한 법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랐을 때 변호사들이 아마도 이게 뭐 휴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 밖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굉장히 또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개인에 대해서도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술자리 접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절차에 있어서는 적어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침대 축구를 하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피고인의 절차적인 방어권 보장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 결심 공판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 안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초반에 나왔던 것이 징징대지 않는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즉 이 조사된 것을 다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이걸 좀 연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상 10시에 시작하는 재판을 9시 20분으로 당겼다는 것은 오늘 안에 구형 최후 진술까지 끝나겠다는 재판부의 고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증거 조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김용현 피고인 측은 미리 이제 제출을 했었어야 됩니다. 미리 제출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재판이 개시되는 9시 20분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갖고 들어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다. 다른 변호인이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구두 변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검 측이 한 증거 조사에서도 특검은 전체적인 진행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해서 미리 제출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변호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의 방어권 이 보장 차원에서도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유불리에 따른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놔야 됩니다. 이거 오늘 갖고 오는데 그것도 시간 내에 안 갖고 왔는데 아직 도착 안 해서 그냥 강행하겠다고 아니면 다른 피고인 준비된 다른 피고인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구두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 절차 진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억지 주장을 하니까 지기현 이 재판장이 뭐 법정 안에서의 표현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이 무례한 피고인 측의 이 태도 그걸 뭐 징징거린다 이상으로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들고 와서 바로 이제 변론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셨는지. 징징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지기현 재판부에서 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피고인들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판부에서 쓸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정치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변호인들이 마지막 그 결심 공판까지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쾌감을 좀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이 지연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특히 그 이전에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본인 개인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마지막까지 피고인 측에서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사법부를 굉장히 농락하는 듯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 섞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피고인들에게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량 감경에 있어서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반성하는 모습들은 뭐 전혀 다들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법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소구하는 모습으로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징징댄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특검과 큰 목소리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경시하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뭐 적절치는 않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에 8시 이후에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순서상으로 보자면 서증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입니다. 일단 뭐 지금 관측으로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물론 셋 중에 하나 구형인데요. 이게 다른 형법상 이 범죄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유일한 전례인 1997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전두환 신군부 군사반란 내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어제 이제 특검 간부회의에서 이 논의를 6시간 하면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특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결과 발생. 당시 5.18 당시에는 실제 민간인이 대량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란 목적 살인죄에 또 별도 죄를 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범죄의 중대성은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건 기준으로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사형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이 실행이 된 것은 맞지만 이 시간 자체, 지속됐던 시간 자체가 짧고 국민들의 희생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이 맞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97년의 상황,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1980년대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상황과 2024년의 상황이 단순 비교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이 산업화를 이렇게 진척시켜 놨는데 이게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으로 역사를 완전히 퇴보시킬 뻔했던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1980년대 신군부의 내란과 이번 2024년의 내란 사건을 동일한 어떤 잣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내란죄는 결과를 가지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란 자체가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인 희생이 없었다고 해서 전두환의 내란 사건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를 했을 때 사형 구형이 맞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보여서요. 최종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사례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형이 사형이었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는 살인죄 혐의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앙지법에 또 경호를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에서의 사태 같은 것들도 법원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특검이라는 것이 일반 검찰보다도 조금 더 정치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너무 넘어서는 것, 만약에 사형까지 구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너무 정치특검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의 민심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저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선고조차도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죄책이기는 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사례가
되었다라든지 혹은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판단을 하면서도 구형 자체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역시 정치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무기 금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거론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무기징역 형태로 아마 구형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예, 조금씩 이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감형이 되거나 할 때 네. 사형과 무기징역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텐데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은 특검 측에서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다른 고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효과는 똑같다. 저는 특검은 이런 고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뭐 양형, 구형의 판단은 범죄가 갖는 중대성과 이 헌법상의 어떤 법적 평가와 판단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집행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말씀한 바와 같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에 따라서 재판부의 어떤 장량 감경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아마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전두환 일당의 5.18 내란 사건과 단순 뭐 비교를 해서 구형량을 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024년 12월 3일이라는 시점,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상황, 우리 국민들의 의식, 향후에 비슷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격한 법 적용이란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면 다수가 무기징역을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긴 했지만 저는 특검은 사형 쪽에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 비상계엄으로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했고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이 저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의미에서 사형에 대해서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로 더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되면서 사형 집행도 하지 않고 사형 선고도 자제하는 사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사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무기징역 형태로 그 선고가 났을 때 항소를 해야 될 것인지 특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구형 만약에 오늘 하게 된다고 해도요 구형이 사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내란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실행이 없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내란죄 요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요. 네. 국헌문란이 어떤 것인지 의미에 대해서도 형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든 그게 장기적이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경우가 국헌문란입니다. 이번에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선관위에 투입한 것 이런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인 게 명백하고요. 그것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미 확립해 놓은 판례입니다. 폭동의 의미 역시 그 대법원 판례상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협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엄 선포 자체로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공포감 이런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한 것은 계엄 선포 행위 자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을 중지시킨 행위 자체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다 폭동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례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이번에 국민들이 눈으로 보면서 직접 실감한 느낌에 의해서도 이것은 내란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이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요. 지금 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97년 판례에서 인정한 내용들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은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투입됐고요.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진입하니까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엊그저께 증거조사에서 녹취록에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본 바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법리를 부인하는 지금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특검 측에서는 목적 달성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호소형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는 이미 불리한 선행 판단이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 한번 선행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폭동의 실행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아마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것은 판례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달라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부에 있을 때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탈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의 탈취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영구적인 집권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증거로서 나온 것을 보면은 본인에게 반대를 했었던 뭐 당시의 야당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도 결국에는 1심 판결뿐만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법원까지 가긴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 무죄든 유죄든 피고인이든 특검이든 끝까지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건인 건 명백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리된 법리가 또 역사에 남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사건인 건 뭐 자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1980년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군 보안사령관이었는데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군의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권력 찬탈을 위해서 내란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의해서 헌법소에 책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평가에 있어서 더 가볍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헌법을 위반하고 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행위가 더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요. 네. 아마 특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양 구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 같고요. 뭐 이후에 이 재판 과정에서도 항소심에 가든 대법원에 가든 아마 97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는 판례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식과 수준에 맞는 내용의 어떤 판결문으로 쓰여질 필요성도 있고요. 그 내용을 엄격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초의 초안을 특검이 썼다면 이 직위원 재판부 또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까지는 그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기록하고 법적 역사적 평가를 판결문을 통해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오늘 구형이 될 텐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형량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해보시죠. 저는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어떤 것에 대해서 구형을 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계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는 것이 아마 거의 뭐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상황에서는 이미 한덕수 전 총리는 15년을 구형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이 구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아니면 구형 자체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머지 7명의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관련된 구형량 예상입니다. 뭐 저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공동 정범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범행에 대해서 동일하게 관여하고 실행의 책임이 있는 둘을 똑같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네. 이 내란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로 나뉘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관계라는 것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이 범죄 사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뿐이지 실제 준비 단계에서부터의 행위 책임을 고려하면 공동 정범에 이르는 똑같은 책임이 주어져도 무방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인이 뭐 이미 이 12.3 비상계엄 한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의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 당일에 있어서도 군에 대한 관련된 지휘나 지시에 있어서도 핵심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한 체포 지시 역시 직접 내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다소 무거운 구형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봉쇄하는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계엄 개시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이 지시를 받은 바도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사실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실행을 한 피고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역시 5년 이상의 어떤 그 기본형에 비춰보면 10년을 넘어서는 구형을 받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중요임무 종사자의 군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5년 내지 15년 사이에서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구형이 이뤄질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특검의 구형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변호인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일단 최후 진술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체포방해 혐의 때는 최후 진술을 1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길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뭐 1시간은 훨씬 넘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부터 해서 아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그때 야당의 어떠한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것이 있거든요.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전국 이런 것이 윤석열 피고인의 어떠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에 있어서 어떠한 본인의 뭐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야당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장량 감경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유죄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장량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변호인들을 통해서는 재판 절차 자체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불리한 모습들만 계속 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야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짚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과 얼마나 걸릴지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 새로운 내용 주장할 수 있을까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주장할 것 같고 경고형 계엄이었다.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 또 이 야당에 대한 어떤 불가피성 뭐 이 주장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장을 아마 되풀이하는 주장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시간가량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체포방해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비슷한 주장을 사실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최후 진술 자체가 뭐 법적으로 이미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형사 사건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런 측면도 재판부에서는 많이 고려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태도를 그대로 보인다고 하면 이 선고 그러니까 양형 판단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외부 어떤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그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전두환 그 씨 같은 경우에 이 그때 당시 군사반란 내란죄 1심 최후 변론에서 적어도 이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을 했고요.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사형이든 뭐 달게 받겠다. 이런 취지의 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행위가 이 내란이나 군사반란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 변명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 죄에 갖는 어떤 이 범죄적 그 형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최소한 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적 평가 이전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3년 동안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걸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면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 어떻게 지켜보실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적어도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국민께 대한 사과의 입장은 밝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마 기존에 있던 본인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과 아니면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본인한테 좀 바꾸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만 남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대변인께서는?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체포 과정이라든지 조사 과정 그리고 조사 과정 이후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 많은 실망감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화한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에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본인 때문에 군인들이 고생했다라는 형태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급들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다가갔는가? 저는 좀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최후 진술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은
우리 전체 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라기보다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이런 강성 메시지들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8시쯤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한 제한이 많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변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다 하게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인의 최후 방어권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원칙적으로 당연하죠. 네. 최후 변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공판 진행 결과를 종합해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마지막 변론할 기회는 사실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에서도 그래도 대략 이 범죄 행위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사건의 복잡성 이런 걸 고려해서 일정 정도 시간 제약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 진행 스타일상 보면 대부분 허용할 것으로는 보는데요. 네. 무의미한 그 최후 변론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끈다 이러면 적정히 소송 지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직위원 재판장이 이미 고지를 했죠. 반복적인 내용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일종의 부탁을 한 건데 네. 강력하게 좀 지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지금까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이미 다른 공판 절차에서 의견을 통해서 진술한 내용을 오늘 최후 변론에서 필요한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급하면서 시간을 지연한다면 적정히 지휘를 통해서 가능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 일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또 체력적, 물리적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한히 지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하지는 않겠죠. 저는 아마 좀 자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징징댄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무렵에 직위원 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판이 다 끝나가는데도 이러시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나도 오늘까지는 참겠다,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만약에 다른 기일로 가까운 날짜로 다시 잡힌다고 하더라도 저는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해야만 사실상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하나라도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들어주는 형태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 건가라는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지금 휴정기임에도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2월에 법관 정기 인사가 날 텐데 그 전에 선고가 나올까요? 그럴 일정으로 진행해 왔고요.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한 2월 중순에 법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일을 잡지 않고 다른 재판부로 이 사건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직위원 재판장도 이 부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오늘로 가능하면 늦더라도 그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발표왔고요. 이미 오랜 시간, 사실은 1년 됐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하고 통진단 내란 사건 때도 일시 선고는 6개월 정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년 정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문을 정리하는데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6월 중순 선고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오늘 상황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재판부에는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1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기한이 1월 18일이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일반이적죄로서 다시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나올 상황은 아닌 상황이어서 직위원 재판부에게 약간의 시간
시간은 더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침대 축구하는 것 아니냐,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빠르면은 1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미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작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라든지 법적인 부분들을 그 무렵에도 재판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에는 적어도 3월에 새로운 인사가 되기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8시가 지났지만 김용현 측의 서준 교사가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직위원 판사의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예상은 이 김용현 측의 서준 교사가 대충 8시쯤 끝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끝나지 않으면서 아직은 큰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